매주 금요일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효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유익한 과학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강연들이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홈페이지에서 강연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상욱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시느라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힘들진 않았는데요. 예, 아직 서울은 좀 코로나가 많아서 네. 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예, 그것만 아니면 예, 네. 어렵지 않게 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덕분에 이렇게 비대면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과학을 조금 더 쉽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또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교수님? 예, 오늘은 강연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물리 이야기인데요. 네. 예, 용수철 물리학이 인간 생명과학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용수철을 가지고 잠깐 실험도 할 거고요. 네. 예, 이것의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인 원리, 그리고 네. 이걸 통해서 어떤 응용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의 강연 저희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면서 교수님이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상욱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용수철 물리학이 인간 생명 연장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 또 멋지게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강연 듣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 질문들을 교수님께 대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이상욱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용수철 물리학이 인간 생명 연장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핀 기반 나노 역학 소자의 물성과 응용. 예, 사실은 요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물리하는 사람들에겐 좀 더 익숙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쓸 건데 용수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근데 이 용수철의 재료가 그래핀이 될 것입니다. 그래핀은 아마 금요일의 과학터치나 아니면 다른 대중 강연을 물리학 관련해서 아니면 화학 관련해서 들어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래핀을 이용한 용수철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어떤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사실은 그래핀을 이용한 용수철, 예, 이게 이렇게 아래 위로 마치 생긴 거는 여기 보면 그 실로폰처럼 생겼는데요. 실로폰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 발표의 전체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제 나노 전기 역학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핀을 이용한 역학, 이게 그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학적인 소자고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게 아주 작아서 그래핀이 이제 아주 얇으니까 원자 한 겹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서 나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용수철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그래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래핀으로 용수철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로 어떤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그 중에서 이제 질량을 아주 작은 질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제목에서 쓴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학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을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바이오 나노 전기역학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까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역학 시스템, 전기역학 소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적인 특성과 역학적인 특성, 그리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기역학 소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그 학위 과정 중에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 본 것처럼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이건 그래핀이 아니고 그래핀과 비슷하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고 여기 밑에 전극에다 전압을 걸면 정전기력이 생깁니다. 이게 마치 이게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머리가 뜨는 것처럼 정전기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처럼 탄소 나노튜브가 이게 길이가 뭐 한 1, 2 마이크로미터 되고요. 두께는 뭐 1 나노미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거의 뭐 우리 머리카락의 한 100분의 1 정도, 그리고 두께는 우리 머리카락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물질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작은 소자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물리적인 특성과 그다음 이걸로 어떻게 새로운 미래 소자로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렇게 만들려면 이제 그 전에 뭐 나노 전자 소자라고 해서 아니면 지금 반도체 소자 같은 것들은 보통은 다 이제 전선들로 이루어져 있고 반도체와 그다음 전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특별히 이게 역학 소자, 역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움직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한 것들인데 보시면 다 공중에 다 떠 있고요. 거기에 공중에 떠 있는데 이렇게 전극들이 금속이 붙어 있어서 전기가 통하고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인데 소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자들을 전기 역학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작기 때문에 나노 전기 역학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 역학 시스템은 그 역사적으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정전기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했을 때 한 250년쯤 전에 샤를 쿨롱이 이제 정전기력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쿨롱을 전기가 어느 만큼 존재하는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하의 단위가 쿨롱이거든요. 그래서 250년 전에 쿨롱이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이렇게 비틀림 진자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여기에다가 전하를 띠는 이제 마치 이렇게 우리가 털가죽에 뭐 에보나이트 막대기를 이렇게 문지르면 한쪽으로는 전자가 몰리고 다른 쪽에는 양의 전하를 띤 물질이 모여서 그 둘 사이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사이의 전기적인 힘 때문에 당기는 힘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끈이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어느 만큼 각도로 비틀어졌나를 보고 이게 힘이 어느 만큼 작용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전하와 힘 사이의 관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비틀어지니까 역학적인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기적인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상태와 역학적인 상태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 소자를 만든 거고요. 이게 250년 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25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지금은 아주 정밀한 측정 장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데 250년 전에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화학적으로는 볼타 전지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게 뭐 각도기 이런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실험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해내고요. 그래서 힘과 전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냅니다.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를,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상수를 이제 쿨롱 상수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했다는 것이 왜 가능했었냐면, 여기서 힘의 평형 관계를 이용해서요. 예, 힘이 이제 정기적인 힘과 역학적인 힘이 이제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결합을 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크기는 크지만 전기 역학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과 역학적인 특성을 잘 결합하면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50년 전에 이미 교훈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실험으로 중력 상수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거의 같은 시대지요. 캐번디시가 이제 중력 상수,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 이 1700년대 말보다 이제 한 100년쯤 전에 뉴턴이 이론적으로 밝혔고요. 그걸 실험으로 측정을 한 것도 똑같은, 여기 쿨롱이 실험한 거 거의 비슷한 이렇게 비틀림 진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아주 비슷하지요. 어쨌든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은 앞에 있던 것처럼 정기적인 자유도 그리고 역학적인 자유도가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이제 아주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 나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1미터, 미터를 얘기하면 1나노미터라고 한다면 1미터의 10억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나노미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시스템, 그 정도 되는 물질이나 물질을 가지고 전기역학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역학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전기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민감한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나노 스케일로 가니까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용수철을 가지고 얼마만큼 작은 스케일, 얼마만큼 민감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질량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작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제 한 1000배 정도 크면 마이크로 전기역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MEMS라고 하는데요. 이 MEMS 소자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게임도 많이 있지만요. 닌텐도 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TV에서 테니스를 치거나 아니면 복싱을 하거나 하는 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움직이죠. 예. 그 안에 요렇게 생긴 자이로 센서나 아니면 가속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입니다. 마이크로는 이제 밀리미터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작은 그런 스케일로 얘들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제 그 기울어지는 것 따라서 정기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걸 느껴서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하면 그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따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들을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면 가로로 이렇게 보다가 세로로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이렇게 도는가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돌아갈까? 그게 거기 안에 요렇게 있는 자이로 센서나 가속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X, Y, 그 다음 G 방향으로 이렇게 다 이 가속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 방향으로 있으면 이렇게 있던 게 하나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요 둘 사이 간극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요 둘 사이의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런 힘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느껴서 그걸 이제 신호로 받아들여서 얘가 이제 스마트폰이 세로로 돼 있구나.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이제 힘을 안 받게 되고요. 중력이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아까 요렇게 있던 것이 이제 요렇게 돌아가니까 그럼 이제 요렇게 Y 방향으로 있던 것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가까워지면 이제 정기적인 전압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전압이 얼마 이상 높아지면 이제 회로에서 신호를 줘서
우리 이렇게 화면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는 한 12개, 10개 이상의 이런 맴스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움직이는 것, 아니면 게임도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죠. 그 스마트폰으로요. 그리고 뭐 기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 전기역학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주 민감한 힘이나 가속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말하는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센서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물리에 대해서, 제가 물리학과니까요. 예, 제가 여기 아마 이 강연을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 중에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물리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할 거라서, 근데 용수철 물리에 대해서 할 건데, 아주 간단한 용수철 물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용수철이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용수철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씩 달면요. 줄을 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줄을 매달면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용수철 매다는 추가 무거울수록 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제가 여기를 묶어놨는데 용수철 절반을 제가 뒤집으면 용수철 크기는 똑같고 줄을 매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겁니다. 제가 아까 그냥 뒀을 때는 줄을 매달지 않았을 때 이 정도 길이였는데, 줄을 매달면 이만큼 더 용수철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용수철이 어느 만큼 내려오는가를 보면 이 내려오는 것만큼 힘을 받는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수철의 원리죠. 여기서 힘을 받는 건 지구가 이만큼의 줄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힘만큼 용수철이 비례해서 길이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고, 물리를 하는 사람은 아마 배운 학생은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힘이, 예, 이런 거 보면 학생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요. 용수철이 받는 힘이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K가 이제 뭐 K라고 쓰고, 그게 비례 상수가 용수철 상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거 이상의 물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요 식만 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울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저울이 저울에 매달았을 때 뭐 어느 만큼 무겁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사실 길이를 측정을 해서 무게가 어느 만큼 된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용수철에 이제 제가 잠깐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수철을 여기 있다가 그냥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잡고 있다 놓으면 용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용수철에다 줄을 매달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있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길어질까 늘어질까 하는 게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 요 길이는, 여기까지는 용수철이 똑같고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무게를 매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놓으면, 하나, 둘, 셋.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주기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에다가, 그 줄을 매달면, 예, 용수철이 더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을 해서 질량이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 식은 몰라도 되고요. 예.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잴 수 있으면, 주기가 이제 더 늘어지면, 더 길어지면, 여기 추에 매달려 있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추가 더 무거워진다.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제, 사실은 요 식은 앞에서 F는 KX라고 하는 그 관계식에서 나온, 사실은 거기서 또 계산해서 나오는 식이긴 한데요.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예. 이렇게 더 이제 막 나가면,
엄청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추를 매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주기를 잘 재면 추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연 현상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매일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주기적인 운동이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주기적인 운동이고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악기가 소리 내는 것도 주기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아니면 실로폰을 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기타를 우리가 줄을 땅 치면 줄이 주기적으로 흔들립니다. 1초에 뭐 한 300번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라 소리를 낸다. 뭐 430번 이렇게 흔들리면 라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밀어주는 거죠. 똑같은 이제 그 주기로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주면 그게 공기가 타고 와서 공기가 이제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공기가 이 부분은 좀 빡빡해지고 지금 또 이제 좀 얕아지고 그래서 밀하고 소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귀를 계속해서 똑같이 때려서 우리 귀도 똑같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귀에 있는 청세포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그네를 탈 때를 생각해 보면 그네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올 때랑 갈 때 똑같은 그 주기에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같은 주기로 밀어줘야지 이제 점점점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이제 점점점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서로 다른 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것들이 다 묻혀서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주기로 계속해서 밀어줘서 점점 이 소리가 커지거나 아니면 그네가 점점점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대구의 그 금요일의 과학터치 그 본 강연 말고 도입 강연을 보니까 그 공명을 이용해서 유리를 깨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는 어디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인데요. 이게 아마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소리가 너무 세게 나면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특정한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솔보다 아마 높은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혹시 들리시면요. 그래 같은 소리를 계속 스피커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잔이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깨져 버리거든요. 근데 요 실험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소리가 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요 깨지는 순간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게 공명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팍 깨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유리잔인데 거기에 얘가 흔들리는 주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밀어주니까 그럼 이제 그네가 점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이제 점점점 커지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제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수철도 이제 똑같은 주기로 계속해서 흔들어주면 이제 점점점 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사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걔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걸 밀어주면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주면 이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잘 측정해가지고 제일 높아지는 이때의 주기가 얼마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용수철이 요때 요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추를 더 매달게 되면요. 추를 매달아서 이제 점점 느려지는데 그 주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때려보면 이제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 높아지는 주기가 어느 만큼인가를 가지고 질량이 어느 만큼 놓여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똑같은 스프링인데 아주 작은 스프링, 그래서 재료는 그래핀이고요. 이제 그래핀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그래핀으로 용수철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아주 작은 질량을 잴 수 있는 저울을 이렇게 흔들리는 그 주기를 잘 측정해서 저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가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핀을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이제 그래핀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요즘은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TV나 아니면 뭐 유튜브 광고에서도 나오는데요. 차 위에 코팅하는, 이 차체를 반짝반짝하게 코팅하는 윤활제로도 쓰고요. 그냥 코팅제로도 쓰고 엔진의 윤활제로도
그래핀을 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래핀이란 말이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핀이란 건 사실은 그래파이트, 흑연에서 나온 거고요. 흑연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광산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육각형으로 여기 보시면 탄소들이 육각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요 구조인데 요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이제 그래파이트입니다. 근데 그래핀이란 것은 요게 한 겹, 여러 층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 간의 요 탄소들끼리는 아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약한데 그래서 이제 한 겹을 벗겨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그래핀이고요. 사실은 요게 그 탄소 동소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사실은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분자, 뭐 이런 물질들을 맨 처음에는 사실은 1980년대 플러린이라는 것을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처음 이런 구조를 마치 축구공, 정말로 축구공하고 똑같이 이 구조가 생겼거든요. 이게 전부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처음 만들었었고요. 요걸 이제 길게 쭉 잡아당겨서 대롱처럼 만들어진 구조가 이제 이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이 그래파이트란 걸 한 겹을 얻어내게 되면서 그래핀이란 물질을 찾아내서 이제 원자 한 겹에서 일어나는 2차원의 현상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재밌는 뭐 물리나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래파이트의 이제 구조고요. 흑연의 구조고요. 이 흑연이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층과 층 사이, 흑연이 한 층 한 층, 원자 한 층 한 층과는 잘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연필을 사실 쓰는 걸 생각해보면 연필 심이 흑연이잖아요. 그래서 흑연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흑연을 이렇게 문지르면 점점점 벗겨져서 종이에 남는 거거든요. 종이에 남아있는 게 이제 글이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파이트, 요게 이제 그래파이트인데 흑연 이 조각들이 이렇게 다 부서져서 이게 벗겨져서 여기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잘 벗겨지니까 사실 아주 옛날부터 사실 이게 잘 벗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정말로 한 겹을 벗겨내면 이거 정말로 원자 한 층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짜 원자 한 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2000년대 사람 190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0년대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요. 이 안드레 가임이라고 하는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분과 이제 사실은 같이 연구를 하셨던 콘스탄틴 노브셀로프라는 두 분이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를 데칼코마니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래핀을 용수철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핀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두고 여기 아주 이제 흑연 조각을 두고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 절반이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또 절반을 또 떼고 절반을 또 떼고 계속하면 이제 한 겹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브셀로프 이 두 교수가 두 분이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정말로 한 겹을 떼낸 것을 보여줬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처음 보고를 한 이후로 6년 만에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 겹을 떼내서 원자 한 겹으로 만든 완벽한 2차원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 아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연구들과 응용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기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리는 우리가 이게 어릴 때 했던 거거든요. 데칼코마니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를 이용해서 이제 원자 한 겹을 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도 이제 뭐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요. 그 재료비로 스카치 테이프를 삽니다. 예, 그 스카치 테이프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연구 재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연구비를 받아서 스카치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하면 되냐? 이게 사실은 이 엄청나게 큰 두께로 돼 있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멍하니 하다 보면 이제 정말로 한 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아주 작은 구조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반도체 공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리소그라피라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것도 이제 유치원 때 했던 건데, 여기 별, 달 모양을 오려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고요. 거기다 이렇게 색칠을 하면, 구멍 뚫린 부분에만 이렇게 그 무늬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별, 달이지만, 이게 작게 만들어서, 여기를 뭘로 만드냐면 회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의 원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했던 석판화, 그게 실제 이름이 리소그라피니까 석판화거든요. 이게 돌이고, 이 판화니까요. 석판화의 뜻입니다. 도장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 벗겨내고요. 예, 판화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고무를 파듯이, 그리고 여기에다 잉크를 묻히는 것처럼, 잉크 대신 이제 뭐 금속을 묻히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물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여러 번 해서 이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뭐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고요. 이제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그래핀 올라갈 위치 위에다가 이렇게 고랑 같은 걸 파가지고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고랑을 파놓고 이제 그 위에 그래핀 올려놓게 될 수 있게 만들면, 그래핀이 있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위에도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 위에 올려놓는 방법은 뭐 이렇게 막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공정의 방법을 써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래핀에다가 플라스틱 필름을 코팅을 하고요. 그걸 이렇게 뜯어내면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벗겨지니까 이게 따라옵니다. 플라스틱 필름에 따라오고요. 그다음 그 따라온 플라스틱 필름을 잘 갖고 가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손으로, 처음엔 저희 연구실에 진짜 손으로 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파놓은 그 고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쉬운데 사실은 이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이제 아주 잘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도 어떠냐면,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 풍선껌을 사면, 여기 풍선껌 이제 껌종이가 있고, 거기 껌종이에 이제 이게 피카츄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거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필름에 벗겨내면 그 필름에 피카츄 그 모양이 있고요. 그걸 이제 여기 손등에 올려서 이렇게 비빕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떼내는 거죠. 이 비비는 게 사실은 왜 비비냐면, 적당한 압력과 온도를 줘야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넘겨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핀 대신 이제 피카츄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손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용수철 구조를 만드는, 아니면 이렇게 떠 있는 그래핀 구조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배웠던 그 기술을 그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아주 작은, 이제 요건 보면 이제 정말로 아까 보셨던 그래핀, 요거는 한 겹은 아니고, 여기 조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좀 두꺼운 거고요. 여기 얇은 건 이제 몇 겹입니다. 딱 한 겹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얘를 여기 있는 거를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거 떼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이 작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계속해서 붙이는 이런 레고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고랑을 파가지고 그 위에, 이거는 이제 나노 선인데요. 선을 이렇게 갖다 올리거나, 이건 진짜 한 겹입니다. 요게 진짜 원자 한 겹이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원자 한 겹이 있고 없고를 우리 눈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겹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측정 장치를 통해서 한 겹인지 아닌지 이렇게 찾아내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한 겹이구나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뭐 측정을 한다. 여기 이제 리소그라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금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페인트로 이렇게 아까 별, 달 모양 대신 저희는 이렇게 금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핀 용수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길면 뭐 실로폰을 생각해보면, 생긴 게 실로폰 같죠. 실로폰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긴 실로폰이면 이게 낮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낮은 소리가 난다는 건 이제 천천히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짧으면 이제 높은 소리가 나니까 빨리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이 주기를 가지고 이게 주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다 이제 뭔가를 더 올려놓으면 주기가 바뀌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위에 어느 만큼의 질량이 올라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용수철이고요. 용수철인데 이제 여기 아기가 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기가 무거울수록 더 천천히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제 그래핀 흔들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아주 작은 물질, 사실 저희가 거의 분자를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분자 하나를 올려놓으면 이 분자의 질량이 어느 만큼 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주기가 막 흔들리는 주기가 있는데 그 흔들리는 주기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작은 질량을 측정, 분자 한 개, 뭐 분자 몇 개가 있고 더 몇 개가 있는 걸 구별해내는 걸 질량을 실제로 이렇게 뭐 저울을 재고 측정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흔들리는 주기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이건 시간을 측정하는 거니까요. 한번 이게 그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가 그걸 재는 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느 만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면 무슨 원자시계 이런 걸 통해서 측정을 하면요. 거의 뭐 150억 년 분의 1초 정도의 오차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측정을 아주 정확하게 쪼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럼 이제 더 늘어나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을 측정해내면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세계 그룹들이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연구는 아니고요. 20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좀 작긴 하지만 여기 이제 이거는 실리콘으로 만든 이제 이 공중에 떠 있는 구조고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같은 주기를 미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리니까 여기 주기가 길어지는 게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었냐면 아토그램 정도거든요. 이 아토그램은 10의 -18승입니다. 10의 -18승 그램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기록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탄소 나노튜브란 물질을 가지고 탄소 나노튜브도 사실은 이제 아주 단단하고 이제 이렇게 매달아놓으면 이렇게 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소자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의 한계를 이제 이렇게 어림해 보니까 어느 만큼 됐었냐면요. 이 소자로 1.6 욕토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토는 10의 -24승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만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을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릴 때 흔들리는 이 용수철에다가 여기 양성자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그 주기를 바꾸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똑같이 그래핀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이 식은 무시하셔도 되고 이 식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잠깐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다르게 썼을 뿐인데요. 이게 뭘 측정하는 거냐면 여기가 주기가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그 주기가 달라지는 정도와 질량이 바뀌는 정도가 사실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질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핀을 써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룹들이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흔들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 생각해 보시면요. 고무줄이 아주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빨리 흔들리겠죠. 빨리 흔들리면 빨리 흔들릴수록 우리가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벼워서 가볍다는 것은 이 용수철 자체가 가벼우면 더 가벼운 물질들을 잘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래핀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요. 이건 이제 꽤 오래 전에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이제 뭐 헤르츠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 왔다 갔다 여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을 이제 시간의 역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가 헤르츠거든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주파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 10kHz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주기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실로폰 같이 생긴 이 그래핀의 소자로 측정을 해보니까 한 잽토그램, 이 잽토는 이제 10의 21승이거든요. 아까 욕토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걔보다는 그 세계 기록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한 1000배, 10,000배 정도 더 그 무거운 질량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측정은 우리가 상온에서 측정을 한 거라서
그 앞에 측정은 아주 극저온으로 가고 뭐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측정했는데 우리가 상온에서 측정한 거라서 훨씬 더 이제 뭐 그 정밀도는 낮지만 그래도 그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일이 아니라 좀 신기한 현상을 관찰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그래핀 용수철에서 빛이 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사실은 이 빛이 나는 것은 되게 우연히 관찰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저희가 그냥 흔들리는 주기를 알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무줄이 이렇게, 아니 고무줄이나 기타 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잡아당기면 흔들리는 주기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잡아당기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뭘 했냐면 이 그래핀을 아니면 고무줄을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 고무줄이나 기타줄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늘어지면 이제 소리가 줄어들겠죠. 늘어지니까. 근데 그래핀은 되게 신기한 것이 온도를 올리면 막 이렇게 움츠러들려고 합니다. 수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높아지는가 한번 뜨겁게 해보자 하다가 이게 막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난다는 게 막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엄청 밝은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쭉 해보다가 사실은 이 연구를 하다 논문을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네스북에도 저희가 내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얇은 광원을 만들었다. 빛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이게 원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원리가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백열전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제 이 필라멘트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필라멘트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서 이제 빛이 나는 게 이제 백열전구의 효과지요. 백열전구의 원리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거의 백열전구 원리와 거의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핀이 이제 원자 한 겹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뜨거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전기장판 저희가 전류 흘리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져서 이제 원자 한 겹에서 이게 온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빛이 날 정도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어느 온도까지 높아지는가 계산해 봤더니까 300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000도만큼 가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로 이제 이걸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빛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여기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이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빛이냐면 이 원자 한 겹에서 나오는 아주 밝은 빛입니다. 이게 혹시 요게 재생이 안 되니까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다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밝은 빛이 원자 한 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신기한 현상이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일반적인 이제 백열전구와 비슷한 현상이고 실제로 이제 흑체 복사, 우리 태양에서 빛이 나는 것도 사실은 온도가 뭐 6000도 이렇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나는 빛이거든요. 그런 원리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되게 놀라운 일은 뭐였냐면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렸는데도 이 그래핀이 전혀 상처가 나거나 부서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3000도까지 올리면요. 그래핀에 저희가 이제 이 소자를 만드는 반도체 공정을 쓰면 그 위에 이제 고분자 물질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그래핀이 아주 깨끗하지 못하고 찌꺼기들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찌꺼기란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 뭐 분자 하나를 올려서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온도를 3000도까지 올리니까 그래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타서 이제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핀이 아주 깨끗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만 남고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스프링을 가지고 이제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같은 실험을 했는데 뭘 했냐면 빛이 나는 걸 보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측정을 했더니 아까는 14 잽토그램 정도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0.16 아까
소자보다 거의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 소자가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그 정밀도, 질량을 측정하는 정밀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온에서 측정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양성자 한 100개 정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100개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저울을 아주 민감한 저울을 그래핀 용수철 저울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웬만한 이제 뭐 그 분자 물질들은 다 측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가스 센서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희가 궁리를 했던 것이 뭐냐면 단백질을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생명과학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뭐 지난 한 20년 전에 그 DNA의 염기 서열 분석을 했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DNA 같으면 AGCT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AGCT 서열들을 쫙 가지고 있어서 그 이제 사람의 뭐 그 DNA 구조가 어떻게,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DNA가 발현돼서 RNA가 되고, 사실 지금은 이제 RNA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신, 지금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 때문에 RNA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RNA에서 다시 발현돼서 펩타이드, 그리고 단백질, 예,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이 사실은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거기에 아미노산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겠죠. 뭐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간을 만드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단백질이 아미노산 서열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직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석해 보려고 마치 이제 DNA 분석하듯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난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단백질 세포에서 이제 단백질을 추출하고, 단백질이 이게 쭉 길게 아미노산 하나씩 일렬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정한 경우를 이제 잘라서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생물학이나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질량 분석법을 쓰고 있는데요.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큰 구조를 가지고 아주 많은 단백질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나 다른 이제 많은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 서열들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방법들이 형광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단백질 아미노산에다가 이렇게 빛이 나는 형광 물질을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뭐다 이런 걸 분석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정기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 각각의 아미노산에 따라서 요 둘 사이에 전류가 어떻게 통하는가, 여기 사이에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이제 양성자 100개 정도 수준의 이제 질량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사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아미노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분자거든요. 아미노산,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20개의 아미노산이 가장 작은 것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에 한 1000배, 수백 배 정도 되는 거라서 걔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질량을 알아낸다면, 그러면 얘가 어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사실은 아이디어를 처음 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물리하는 사람들 스프링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질량을 측정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실제로 되는가,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아주 작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뭘 보여줬냐면, 저희가 주파수가 바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바뀌는 것들을 뭘로 저희가 보여줬었냐면, 아까 측정은 이제 뭐 질량을 놨을 때 한 100kHz 정도 바뀐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100kHz가 아니라 수 헤르츠 정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변화를 이제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수 헤르츠 정도 바뀔 수 있는 걸 측정하면 어떻게 할까? 예.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면, 저희가 있는 이 소자에다가 수 헤르츠면 사실 저희 목소리가 변화하는 걸 보면 수십 헤르츠, 수백 헤르츠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그 목소리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넣어보고 우리가 그 소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목소리를 측정해 보니까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수 헤르츠 변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용수철로 측정해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일은 나노 역학 소자, 나노 전기 역학 소자인데 그래핀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핀을 이용한 용수철이죠. 흔들이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자가 그 정기적인 자유도, 뭐 역학적인 자유도,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아주 민감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물리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연구 지원은 여기 이제 주최를 하시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도 사고요. 그 다음 스카치 테이프도 사고, 예, 그렇게 하고,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은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이거는 이제 다국 이제 국제 재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기부에서 이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관련해서, 생명과학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그리고 국내 연구자 아니고 해외 연구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줘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카블리 연구소 와 같이 카블리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 디렉터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정말 유익한 강연 잘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교수님이 이제 물리학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강연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물리학에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강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막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막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강의가 나가는 동안. 그래서 몇 개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도입 강연하고 연계해서 강연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된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다른 분 중에서는 소리 공명으로 무기도 만들 수 있을까요? 진동을 통해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궁금증을.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이게 무기일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요. 네. 예, 양쪽에서 이렇게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서 사실은 그 휴전선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북쪽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이런 거 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것들을 들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스피커를 이쪽에서 이제 그 방송이 들리면 같은 쪽으로 또 이 스피커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주기로 이 소리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공명을 없애는 방법을 쓴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와. 그게 사실은 그 공명을 딱 반대로 뒤집어서 쓴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기는 아니고 뭐 방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명을 이용해서 그 무기로 쓰는 것은 이제 이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네. 그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자기파나 아니면 뭐 빛이나 사실 다 똑같은 건데요. 이게 전기장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용수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 전자기파에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레이더나 아니면 뭐 통신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니면 그걸 또 막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공명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접하게 되잖아요. 뭐 소리를 잘 내려면 공명을 또 이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물리학이랑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계실걸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하다 조금 이제 시간 때문에 좀 빨리 했는데요. 네. 사실 아까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게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해서 같은 주기를 쳐주면 이제 점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것도 바이올린이 기타보다 훨씬 더 소리가 큰 것은 계속해서 켜주니까 같은 주기로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작은데,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린이 이 소리, 바이올린 내는 소리에 맞춰서 이 통이 네. 또 그 고기를 딱 맞춰줘서 그 주기만큼 이렇게 흔들리게 또 잡아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또 다른 분들께서는 김그레이트님께서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 중에 그래핀이 들어간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이게 또 원가가 비싸겠죠? 하면서 이런 질문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핀 자체는, 그러니까 한 겹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떼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그래핀은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래핀을 아주 넓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을 그 두 사람에게 주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한국의 과학자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들이 뭐 지금은 이제 뭐 큰 TV만큼 보다 더 넓게 그래핀을 합성을 하는데 한 겹으로 이렇게 그렇게 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훨씬 더 크게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정말로 한 겹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진 것들은 가격은 비싸긴 하지요. 근데 점점점 이제 특히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단가들은 점점 싸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에 그 반짝반짝 코팅하는 윤활제로 그 차를 닦으면 그게 이제 그래핀이 이제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자동차 같으면 비가 오면 이게 물이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때 이제 마치 연꽃잎처럼 연잎이 이제 물에 돌로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핀 한 겹은 아주 얇아서 아까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만 돼서, 그걸 이제 한 겹을 다 유리에 코팅을 하면 운전할 때 앞은 잘 보이고 비가 와도 이렇게 그게 발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차체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 코팅제가 그래핀으로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뭐 미끄러지는 이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물리학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렇게까지 편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리학이 좀 멀리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를 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 스프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측정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사실 그 기본 원리는 정말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뭐 저희 계속해서 연구비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그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여기 수식들이 나오면 이게 또 이렇게 막 거부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만 조금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교수님 강연처럼 이렇게 쉽고 또 재미있게 강연을 해주시면 아마 그 벽을 또 허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조은우님께서는 분자의 무게를 측정할 정도의 정확도라면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예, 사실은 되게 정말로 좋은 질문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사실은 제가 소리가 재생이 안 돼서 못 들려준 게 있는데 앞에서 처음에 저희가 음악 시그널 넣은 거랑 실제로 측정 그 소자를 통해서 받아온 그 차이를 측정한 것이 노이즈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치치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음악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학습을 하거든요. 노래를 여러 번 들으면 처음에 전주가 나오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는 거죠. 이제 네. TV에 이제 음악 방송 나오면 딱 전주 듣자마자 누가 나오는 걸 그렇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 학습을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이란 그런 것을 사실은 뭐 컴퓨터 공학 하는 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면 거기에 있는 노이즈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은 어떤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온에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온이면 여기 사실은 300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300K 한 27도 섭씨로 하면요. 그 정도가 사실은 저희 그래핀 용수전한테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얘가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노이즈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것은 이제 온도를 내려서 측정을 하면 열 에너지를 줄여서 얘가 고유하게 떨리는 그 주기만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내리는 장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실제로 응용하려면 상온에서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노이즈를 줄이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줄여내는 그런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조은우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그래핀이 액상 그래핀도 개발이 되었는지. 예. 화학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공하는 건 아니고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핀을 화학이나 화학공학 하시는 분들은 뭘 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그래핀이 사실은 다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거니까 사실 이것들을 아주 평평하게 잘 뿌린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화학적으로 하려면 이게 잘 녹아야 될 텐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이제 이걸 산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 그래핀이죠. 네. 그렇게 되면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제 잘 코팅을 시키고요. 코팅을 하고 나서 다시 이걸 환원시켜서, 그러니까 산소를 빼서 다시 그래핀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요. 화학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도 워낙에 잘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데 균일하게 잘 칠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투명 망토나 모자 같은 거 만들 수 있는지 그래핀으로 이런 점도 좀 궁금하시대요. 그래핀으로 그러니까 투명한 망토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투명해지는 것은 그래핀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이것도 이제 제 전공은 아니지만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학을 하시는 분들이 메타 물질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이렇게 그 메타 물질을 잘 쓰면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부딪혀서 반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정말 투명 망토와 같은 그런 일들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 전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투명한 어떤 물질들, 그냥 투명한 코팅제 이런 용도로 그래핀을 쓰이기도 하고 그 투명 망토의 그런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핀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다른 강연 하신 다른 때 네. 강연하신 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이제 매주 챙겨보시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었더니 이 물리학이 좀 예술이랑 관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막 얘기해 주실 때도 바이올린을 켰을 때 공명도 나고 그리고 또 판화처럼 이렇게 색칠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우리 일상을 더 풍요롭게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 아닌가 하는 거를 교수님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멋진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과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금요일엔 과학터치 저희 준비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알람 설정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희 강연 시작될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